안녕하세요. 경사모 서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토지 경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토지 경매에 대해서 관심들 많으실 겁니다. 물건들을 보다 보면 간혹 선순위 지상권이 있는 물건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선순위 지상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순위 지상권은 크게 우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국전력공사 한전에서 설정한 지상권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송전탑 설치 때문에 이제 설정되어 있는 건데, 사실 서울에서는 이 한전에서 설정한 지상권을 보기는 힘들고요.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도 쪽에 있는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단지에는 토지에 설정된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송전탑이 있는 경우에 만약 여러분들이 토지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라면 당연히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시면 2019의 104446, 자, 이 사건 보시면 전형적인 한전에서 설정한 지상권인데, 한전에서 지상권을 설정할 때도 물론 그냥 공짜로 쓰는 것은 아니고 지료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보시면 지료는 대부분이 일시불로 지불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지료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토지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송전탑이 있는 거는 피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구분지상권입니다. 자, 이 구분지상권은 서울에서는 신도림 쪽 이런 쪽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구분지상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선순위가 아니다 하더라도 후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에게 인수가 대부분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때문에 설정한 경우들을 우리는 서울에서, 서울 근교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 한전에서도 구분지상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을 한전에서 같이 설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상권은 송전탑 때문에 설정을 하고요. 구분지상권은 송전선 때문에 설정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2002 타경 52751을 보시면 여기도 한전에서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을 같이 설정한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당연히 이 땅을 가지고 개발한다라는 거는 어렵겠죠. 예,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은행에서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같이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은행에서는 토지만에 대해서 대출을 할 때 근저당과 지상권을 같이 설정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은행에서는 토지만에 대해서 근저당만 설정하게 되면,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이 해당 토지에 건물이 들어왔을 경우,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토지를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토지만 경매가 진행이 될 것이고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건물은 빠지고 토지만 경매로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땅에 대한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자들은 토지에 대한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지상권을 같이 설정하게 되는데, 이 지상권을 우리는 담보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상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준공이 떨어질 때도 요즘은 지상권을 말소시키지 않으면 구청에서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공사가 멈춤으로써 건축업자들이 눌러 앉아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은행에서는 미리 이 건축업자들에게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놓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은행에서는 근저당과 지상권을 같이 설정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같은 날 설정을 하면서 근저당의 접수번호를 빠르게 놓고 지상권의 접수번호를 늦게 넣어서 지상권이 후순위로 들어가게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이 지상권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낙찰과 동시에 말소가 되기에 문제가 없지만, 간혹 지상권의 접수번호를
말소 기준보다, 즉 저당권보다 더 빨리 넣는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매각물권 명세서에는 이 지상권은 인수라고 표기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상권은 실질적으로 용익물권으로서의 건물이나 수목을 설치할 목적의 지상권이 아닌 담보지상권이기 때문에 동일 날짜에 설정된 선순위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바로 대법원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 지상권은 말소를 시킬 수가 있는데, 다만 지상권자의 말소 동의서가 없다면 낙찰자인 우리가 낙찰 이후에 직권 말소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지상권자들이 자신들의 채권이 다 변제가 되지 않으니 채권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말소 동의서를 써주곤 했었어요. 자, 그러나 그럴 필요 없이 말소 소송을 가면 낙찰자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원에서는 이렇게 선순위 지상권이 있으면 말소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문의를 합니다. 만약 이쪽에서 말소를 하겠다, 동의서를 제출한다면 낙찰자는 낙찰 이후에도 말소를 시킬 수 있지만, 말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요즘에는 선순위 지상권이 있다 하더라도요, 대부분이 말소 동의서를 제출을 합니다. 왜냐? 소송에 간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이게 바뀐 지가 불과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7, 8년 전만 하더라도 제 기억에는 은행에서는 자기네는 용익물권 지상권이다 라고 우기면서 자꾸 채권을 변제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자, 2019 32698 이 사건을 보시면 동일 날짜에 설정된 선순위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이지만 은행에서 자, 말소 동의서가 제출되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다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 이후에도 직권 말소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동일 날짜가 아닌 지상권이 먼저 들어가고 근저당은 나중에 들어온 경우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으로 보고 말소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학설의 태도예요. 그래서 요즘은 지상권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근저당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지상권자들이 대부분 말소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0 타경의 3828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보면 지상권이 먼저 들어갔고 나중에 근저당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은행에서 말소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우리는 낙찰 이후에 말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선순위 지상권이라도 소멸한다고 했던 것은 동일한 사람이 설정된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 이 사건 2020 타경의 4299 사건을 보시면 이 사건은 근저당과 지상권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상권자가 선순위고요. 자, 이 경우는 당연히 이 지상권자가 말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낙찰자가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착각하셔서 낙찰을 받아서 낭패를 겪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선순위 지상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내용이나 분야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시 제가 나중에 검토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